1980년 일본 치바현. 한 아이가 던진 공이 어딘가로 굴러 들어간다. 그런데 그곳은 그 누구도 절대 들어가선 안 되는 숲이었다. 절대 들어가선 안 되는 이 숲은 치바현의 이치카와시에 위치한 야와타노 야부시라주로 대나무가 다소 흉물스럽게 우거진 이곳은 특이하게도 외딴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이치카와시정 바로 맞은편 번화한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다. 또한 길을 잃을 만큼 넓은 숲도 아니고 크기가 가로 20m, 세로 18m에 불과한 작은 곳인데 이상하게도 이 숲은 오래전부터 출입 금지 지역으로 알려져 그 누구도 절대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사람들은 아무리 급한 상황에서도 절대 숲을 가로질러 가지 않고 주위를 돌아갔으며 심지어 1980년 아이들이 던진 공이 숲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장대를 이용해서 가까스로 공을 빼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숲은 왜 출입 금지 구역이 된 것일까? 그런데 더욱 특이한 점은 이 숲이 왜 출입 금지 구역이 된 것인지 아무도 정확한 이유를 모른다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저 다양한 설들만이 떠돌고 있는데 첫 번째 가설은 독가스 때문이라는 것이다. 과거 이 숲에서 독가스가 새어나왔고 이로 인해 숲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모두 사망하고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치카와시가 속한 치바현은 상당량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만약 숲 안에서 독가스가 새어나왔다면 숲의 크기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이곳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서도 가스가 퍼져 이 숲만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됐을 리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다른 가설은 요괴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17세기 일본의 영주였던 도쿠가와 미츠쿠니가 이 숲에서 요괴에게 홀려 길을 헤매이다 가까스로 빠져나왔고 그 후 두려움에 질린 나머지 이곳을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도쿠가와 미츠쿠니가 요괴에게 홀린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 그림도 남아있는데 하지만 그림은 도쿠가와 미츠쿠니와 요괴의 모습만 그려져 있을 뿐 숲의 이미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설 역시도 원인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었다. 그 밖에도 숲에 늪지대가 있다는 설, 숲에 뱀이 서식지라는 설 등 다양한 설들만이 존재할 뿐 출입이 금지된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러던 1997년 새로운 주장이 제기된다. 숲의 출입이 금기시된 이유가 10세기 간토 지방의 호족 타이라노 마사카도의 저주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행작가 야마모토 기미타로는 치바현군의 강 주변의 여행 명소들을 소개한 저서 신토네 가와츠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는데 살펴보자면 940년 타이라노 마사카도는 스스로를 신왕으로 칭하며 군주의 자리에 오른다. 그런데 근 불과 2달 만에 영모죄로 체포되어 참수형에 처해졌고 스자쿠 일왕의 명에 따라 타이라노 마사카도의 시신은 분해되어 아무렇게나 버려진다. 그러자 그의 측근들은 비밀리에 시신을 수습한 뒤 스자쿠 일왕의 눈을 피해 일본 곳곳에 나눠 묻었는데 나머지 시신이 묻힌 곳은 알려지지 않았고 타이라노의 머리가 묻힌 곳이 도쿄의 고쿄라는 사실만 알려져 훗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에 의해 그곳에 사당까지 세워진다. 그런데 1924년 관동 대지진으로 인해 제무성 건물이 파괴되어 제무성 측이 인근에 위치한 타이라노 마사카도의 머리 무덤을 없애고 그 위에 신축 건물을 세우기로 하였다. 공사를 시작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무대신과 현장 소장 등 신축 공사와 관련된 무려 14명이 갑자기 사망한 것이다. 당시 이 모든 것이 타이라노 마사카도의 저주라는 이야기가 돌았고 결국 제무성 측은 모든 계획을 백지화하여 머리 무덤을 복구해야만 했다. 그리고 야마모토 기미타루의 주장에 따르면 타이라노 마사카도의 몸이 야와타노 야부시라즈에 묻혀 있다는 것이다. 오래전 한 기록에 타이라노 마사카도의 부하가 숲에 뭔가를 묻는 장면을 누군가 목격했다고 적혀 있는데 그것이 타이라노 마사카도의 몸이며 이후 머리 무덤 사건이 벌어지자 숲에 그의 몸이 묻혀 있다고 믿던 주민들은 혹시 이 숲에도 저주가 내린 건 아닌지 두려워 그때부터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출입 금지 구역으로 전해져 내려왔다는 것이다. 이후 야마모토 키미타로의 이런 주장이 담긴 책이 화제가 되자 일각에서는 타이라노 마사카도의 몸이 실제로 숲에 묻혀 있는지 조사해보자는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주민들은 그 원인을 밝히는데 큰 관심이 없는 듯 별다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숲을 둘러싼 여러 가설들만 난무할 뿐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는데, 현재 일본에서는 숲의 명칭인 야와타노 야부시라즈라는 말이 출구를 잃었다,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라는 뜻의 관용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도심 한복판에 존재하는 출입금지구역 야와타노 야부시라즈. 아직도 출입이 금지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숲 안에 들어가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몰래 숲에 들어갈 경우 처벌까지 받게 된다고 한다. 51사단은 1975년 창설된 보병사단으로 경기 서남부 지역 방위와 예비 전력을 관리하고 있다. 이 내용은 27년 전 육군 51사단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다. 1997년 1월 3일 밤 10시 50분경 위병소에 소련 계급장 군복을 입은 신원 미상의 한 남자가 나타났다. 초병들이 수하를 건네기 전 신원 미상의 남자는 군던 백소령이라고 말한 뒤 초병들에게 경례를 받았고, 백소령이라 주장하는 자는 자기가 암구호를 잊었다고 말하며 소초로 들어갔다. 소초 안에서도 사병 한 명이 경계를 서고 있었고, 백소령에게 경례를 한 소리를 듣고 소초장인 남정훈 소위가 경례 소리를 듣고 백소령에게 경례를 하며 맞이했다. 이에 백소령은 추운데 고생이 많다, 최근 군단으로 전입한 백소령인데 지형 숙지를 위해 순찰을 나왔다고 말했고, 남소위는 인삼차를 대접했다. 그 후 남소위는 소초 브리핑을 하기 시작했고, 백소령은 행보관인 도상사를 아느냐, 살고지 소초가 오른쪽에 있느냐, 용두리 포구는 어디에 있느냐 등의 질문을 했다. 이어서 간첩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니 총과 실탄을 빌려달라고 말했고, 남소위는 부소초장의 K2 소총과 실탄 30발을 빌려줬다. 그리고 후반야 근무 때 같이 순찰 돌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백소령은 그럴 필요 없다, 병사들과 같이 투입해라 라고 말한 뒤 백소령은 소초에서 유유히 사라졌다. 범인 백소령에게 감쪽같이 속았다는 사실을 안 것은 2시간 남짓 지나고 중대장이 본부에서 소초로 순찰을 왔을 때 남소위가 그 일을 보고하자 수상히 여기면서 군단에 전화를 해보니 백소령은 특전사 소속의 인물이라고 했다. 사건이 일어난 부대와 특전사와는 아무런 접점이 없었으며 진짜 백소령의 알리바이를 알아보니 해당 부대에 계속 있었다고 한다. 그날 군은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남소위가 본 인상착의를 토대로 경찰들까지 나서서 주변 일대를 조사했지만 끝내 범인을 잡을 수 없었다. 그 범인은 27년이 지난 지금도 잡히지 않고 있다. 시간이 흐르며 범인을 잡지 못하자 백소령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는데 1. 북한 간첩. 사건이 발생하기 1년 전인 1966년 강릉에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일어났었다. 그 이후로 북한 간첩을 1순위로 가장 의심했으나 간첩이라고 하기엔 여러 문제가 있었다. 그 당시 북한군의 평균 키는 160도 되지 않는 작은 키였으나 백소령의 키는 175가 넘었으며 북한 간첩이 고작 총기 하나만 노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진짜 간첩이었으면 20분 동안 소초장과 농담 따먹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날 소초장과 사병들은 매우 허술한 행동을 했다. 이렇게 허술했다면 차라리 소초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편했을 것이다. 그리고 백소령은 경상도 말투를 썼으며 부대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지명의 이름과 도상사를 아느냐 등의 질문을 한 것으로 보아 부대 상황을 아예 모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완전히 거짓말로 대화했다면 소초장이 바로 눈치를 챘을 것이고, 결정적으로 간첩의 목적은 대부분 모르는 정보를 알아낸다는 것이다. 백소령은 어느 정도 그 부대의 지형이나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간첩이었다면 다시 방문할 필요가 있었을까? 2. 그 부대를 전역한 예비역.
만약 그 부대를 전역한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군복이랑 계급장은 어디서든 구할 수 있고 이미 갖고 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범인의 인상착의는 40대였고 평균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군대를 갔다 오기 때문에 40대의 그 나이는 전역한 지 오래된 나이일 것이다. 만약 군대를 늦게 간 사람이었더라도 부대 사람들이나 범인을 색출하는 데에 있어 쉽게 눈에 띄었을 것이다. 3. 부대의 총기와 실탄 분실 은폐. 사실은 부대에서 총과 실탄을 분실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백소령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백소령이라는 인물도 거짓말이고 그 사건도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뉴스에도 보도된 사건이며 민간 언론에 노출되어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거짓말까지 지어낼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백소령은 가상의 인물이 아닌 특전사에 소속된 현역 장교의 이름이었다. 도대체 백소령 행세를 한 인물은 누구일까? 이 사건을 접하면서 의문점이 들었는데 1. 백소령은 가상의 인물이 아닌 실존하는 군인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다른 부대 특전사에 소속된 현역 장교였다. 이름과 계급이 정확하게 일치했고 범인은 전혀 생뚱맞은 인물을 사칭한 것이 아니다. 뜬금없이 멀리 떨어진 다른 부대 사람이라도 범인은 어떻게 정확한 계급과 이름을 알았을까? 같은 군단일 뿐 사건이 일어난 부대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었고 방문할 만한 상황 또한 없었다. 2. 총기 번호. 미필자도 물건의 제품 번호가 있다는 걸 알듯이 똑같은 총기라도 총기 번호가 제각각 다르다. K2 소총 고유의 총기 번호가 있으며 군인들은 자신의 총기 번호를 목숨처럼 생각하며 기본적으로 다 외우고 있다. 백소령이 탈취한 K2 소총의 총기 번호는 그 부대 사람들과 군이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고 27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탈당한 그 총기가 발견되었다는 사례가 없었다. 백소령이 27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질렀으면 총기가 발견되었을 것이고 총기 고유 번호 때문에 들켰을 것인데 27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 일이 없다. 범인도 총기도 발견되지 않았다. 3. 너무나도 대범한 범인의 태도. 사실 요즘에도 계급 높은 사람이 나 대대장이야, 나 연대장이야 라고 소리치면 사병들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백소령은 사병뿐만 아니라 소초장까지 속였다. 당시 소초장의 계급은 소위였는데 소위가 말만 장교지 이등병처럼 어리버리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소초에는 노련한 부소초장이 있다. 중사인 부소초장은 그 부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범하게 속이기가 쉽지가 않다. 백소령은 그 소초에 부소초장이 있거나 당직이면 어떻게 할지 걱정도 했을 법한데 너무 대범했다. 혹은 그날 부소초장이 당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4. 백소령의 도주 경로. 소초를 빠져나온 뒤 백소령의 도주 동선은 전혀 예측되지 않았다. 브리핑할 때 언급했던 살고지 조소에 인터폰으로 연락을 해봤지만 아무도 온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소초를 지나고 나서 빠져나왔으면 중간에 초소나 위병소 등을 거쳐 목격자가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 마치 소초 지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듯한 행동이었다. 5. 특수부대의 비공식 침투 연습. 북파 공작원인 HID 같은 특수부대가 비공식적으로 연습하려고 군 부대를 침투한다는 루머가 있었다. 그래서 백소령이 특전사 소속의 현역 장교인 것으로 봐서 아군 군부대 침투 연습을 비공식적으로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이더라도 특전사에서 아군 부대를 그렇게 비공식적으로 침투하는 연습을 한다면 젊은 군인을 내보내서 연습했을 텐데 40대 인상차기의 군인은 내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도 지금까지 가장 유력한 설은 K2 소총을 복제하기 위한 난파 간첩을 보냈다는 설이다. 진돗개를 발령하고 뉴스와 신문에도 도배되었던 51사단 백소령 총기 탈취 사건. 이 사건은 앞으로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을까? 아니면 머지않아 범인이 잡힐까?
범인인 백소령도 현재는 70대 할아버지가 되어버려 어렵진 않을까? 참으로 기묘한 이야기다. 사람은 모든 동물들 가운데 가장 합리적인 동물이지만 또한 더불어 가장 비합리적인 동물이기도 하다. 도망갈 수 없는 새끼를 품은 상태에서 포식자에게 포착되었을 때 새끼를 버리고 혼자라도 재빨리 도망갈 수 있는 본능적인 합리를 저지르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사람은 모든 동물 중 유일히 이성을 지닌 동물이지만 그와 동시에 가장 감성적인 동물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도저히 회복을 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99%의 절망보다는 1% 남짓의 희망을 믿고자 하는 이른바 극악의 확률에 몸과 마음을 던지는 최악의 결정을 하고야 만다. 요컨대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그러한 것이다. 2004년 10월 9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경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황동에 위치해 있는 복자여자고등학교 1학년 박수진 양이 학교 운동장을 나선 뒤 실종된 사건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토요일도 등교를 했으며 사건 당일 또한 토요일이라 학교에서 오전 수업만 했었는데 박양은 학교를 마친 후 교문을 나서고 학교 주변에서 목격되었다가 놓고 온 물건이 있었는지 다시 학교에서 목격된다. 학교를 빠져나온 이후 실종되어 현재까지 행방불명인 미스터리한 사건이다. 박양이 다니던 복자여자고등학교에서는 매주 토요일에 특별활동 수업을 했는데 1교시와 2교시에는 영화감상, 3교시와 4교시에는 백일장을 했다. 그날 박양은 영화감상 후 이어진 백일장 시간에는 담임교사 유모씨의 감독하에 자유로운 소재로 글쓰기를 했다. 4교시가 끝나는 종소리가 울리자 학급의 맨 뒷줄에 앉은 학생이 백일장 원고지를 앞으로 걷기 시작했다. 유 선생은 즐거운 주말 보내라며 종례 인사를 한 뒤 반 아이들의 백일장 원고지를 들고 교무실로 향했다. 이때 앞줄에 앉아있던 박양이 뛰어가 유 선생을 붙잡았는데 백일장 원고지에 이름과 학급 번호를 적지 않았다며 돌려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유 선생은 이름과 번호를 적어서 교무실로 가져와라 라는 말을 남기고 되돌아갔다. 그러나 박양은 원고지를 제출하러 교무실로 가지 않았다. 또 유 선생을 붙잡기 전 옆자리에 앉은 김모 양에게 출석 번호를 안 적은 것 같다며 볼펜을 빌려갔지만 역시 김양에게 볼펜을 돌려주지 않았다. 그것이 담임교사와 반 아이들이 본 박양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박양은 12시 30분쯤 교문을 나서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그 후 학교 주변 골목과 근처 서점에서도 목격되었다. 오후 2시경 골목 앞 버스 정류장에서 서성이던 모습과 3시경 학교 앞 서점 주인이 목격했다는 제보가 있었다. 학교 교문을 나선 박양은 어째서인지 집으로 가지 않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 학교 운동장 느티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있다가 학교 경비원 김모 씨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을 듣고 다시 학교를 나섰다. 그렇게 학교를 빠져나가는데 그 뒤로 박양의 행적을 알 수 없었으며 그날 밤 10시 무렵 뜬금없이 학교에서 700m 떨어진 천안 종합버스 터미널에서 한 시민에 의해 목격되기도 했지만 학교에서부터 터미널까지의 이동 경로나 행적은 파악할 수 없었다. 박양은 내성적이며 차분한 성격이었고 평소에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귀가 시간이 늦은 적이 없었다고 박양의 부모는 전했다. 실종 당일 박양은 밤 9시가 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았으며 연락도 두절된 상태였다. 박양이 끝내 그날 귀가하지 않게 되자 박양의 부모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다. 일반적으로 실종 사건의 경우 실종 뒤 12시간이 지나면 실종자의 생존 확률은 50%이고 24시간이 지나면 20% 이하이며 48시간이 경과한 뒤에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가정한다.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다음 날인 10월 10일 오후 8시경에 유흥업소와 사창가가 즐비하게 늘어져 있는 성정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정모 씨의 신고를 받는다. 경찰이 출동하여 맞이한 것은 복자여자고등학교의 교복 자켓, 블라우스, 치마를 비롯하여 책가방, 구두, 브래지어, 팬티, 양말, 머리핀, 안경, 휴대폰이었다.
확인 결과 모두 박양의 것으로 밝혀졌고 국과서에 감식을 의뢰했지만 이렇다 할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몸에 걸치고 있던 거의 모든 것들이 발견된 셈이라 이것만 봐서는 박양이 나체 상태일 것이라는 판단이 들 정도였으며 박양이 납치된 후 성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에 착수한다. 성우범자들과 불량배들을 조사했고 하청과 저수지, 야산 등을 수색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혹시모를 단순 가출도 의심한 경찰은 담임교사인 유 선생을 조사했다. 유 선생은 지난 6월에 실시된 학급 모의고사에서 박양의 성적이 반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다라고 말했다. 평소에는 반 10위권을 유지하던 박양이었는데 성적이 이렇게까지 떨어지자 깜짝 놀란 유 선생은 개인 면담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자 박양은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별다른 행동은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은 단순 가출이라고 판단했으나 유 선생과 학교 친구들, 박양의 부모, 주변 모든 이들은 가출 가능성에는 고개를 저었다. 원한이 있는 범죄일 수도 있어 박양의 부모를 비롯해 가족들의 채무나 원한 관계까지 조사했으나 범인과 연관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평범하고 화목한 집안이었다. 박양의 아버지는 천안 모 사립대학교 수학과 교수였는데 박양이 실종되자 학교에 휴직계를 내고 직접 홈페이지까지 만들며 딸을 찾아 나선다. 박양의 실종 사건은 11월 6일 KBS에서 방영했던 공개수사 실종이라는 방송에서 이 사건을 다루게 되어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한다. 천안 시내에서 6km 떨어진 목천면 신계리에서 박양으로 추정되는 승객을 태워 천안 종합터미널까지 갔다는 택시기사의 제보가 있었으나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 이외에도 100여 건이 넘는 제보가 있었으나 모두 관련이 없는 제보뿐이었다. 그런데 11월 15일 경기도 안성시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김모 씨로부터 40대 남자가 박양을 닮은 10대 소녀를 데리고 세탁소에 찾아온 적이 있다라는 제보를 받고 경찰은 다시 수사에 착수하여 제보받은 40대 남성의 신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 남자는 대전교도소에서 복무하다 지난 8월에 출소한 윤모 씨였고 경찰은 윤 씨의 신변을 확인하고 심층 조사에 나섰으나 윤 씨는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전혀 없었다. 같이 세탁소에 찾아왔다던 10대 소녀 또한 목격일 당시 들렀던 은행 CCTV로 확인한 결과 박양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결국 11월 18일 윤 씨는 증거 불충분과 더불어 사건에 관계가 없음을 확인받고 귀가 조치되었다. 수사는 점점 미궁에 빠졌고 경찰은 전담팀을 해체한 후 전화 신고로만 접수를 받기 시작했고 사건이 발생한 지 18년이 지난 지금도 박양의 생사는 불분명한 상태이다. 다른 실종 사건들과 비슷한 사건이라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왜 아직도 회자되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일까? 박양의 유류품은 발견 당시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골목길 한쪽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으며 셔츠는 물세탁을 한 후 짠 것처럼 바닥에 놓여 있었다. 속옷에는 흙과 오염물질이 묻어 있었고 일부는 맨홀 뚜껑 위에 가지런히 올려져 있었다고 한다. 유류품과의 관련성은 찾을 수 없었지만 옆에 감나무 아래에는 감 5개가 제사상에 올려진 것처럼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고 한다. 이 내용에서 가장 의아한 점은 당시 박양의 유류품이 놓여있던 장소와 옷의 형태로 보면 물건이 절대 급하게 버려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유류품은 골목길 한쪽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보통의 경우라면 범인은 피해자의 유류품이 제3자에게 발견되지 않도록 최대한 숨기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으로 미뤄보자면 범인은 사이코패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유류품이 인적 많은 장소에 널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박양 본인이나 당시 용의자가 있었을 텐데 당시 아무도 유류품을 버린 사람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수상한 점은 박양의 실종 사건 전후로 천안시에서 여고생 성폭행 미수 사건과 박양과 같은 학교인 복자여자고등학교 학생 성폭행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 박양의 실종 사건으로부터 약 보름 전 천안시 서북구 노정동에서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김모양의 성폭행 미수 사건이 있었다. 김양은 늦은 밤 귀가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괴한으로부터 둔기를 강하게 맞은 후 성폭행을 당할 뻔하였으나
괴한은 주변의 인기척에 놀라 도주했고 김영은 과다출혈로 빈사 상태였지만 봉합수술을 받고 2시간 만에 깨어나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고 한다. 박양이 실종되고 1개월 뒤인 11월 10일에는 박양과 같은 학교 2학년 이모양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다. 발견 당시 하의는 벗겨지고 칼에 찔린 처참한 모습이었으며 몸에서는 정액이 발견되었다. 한 달도 안 되어 한 학교 학생들에게 연거푸 불운한 일이 일어나자 지역사회는 불신과 경계심이 높아졌고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이러한 압박감 때문이었을까? 이양을 강간하고 살해한 범인은 같은 해 12월 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었다고 한다. 박양의 실종 사건의 범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양을 강간하고 살해한 범인, 정말 박양까지 살해한 것일까? 이 사건은 아직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사건이며 박양의 부모를 위해서라도 얼른 진실이 드러나길 바란다. 옷가지를 가지런히 남긴 채 사라진 천안 여고생 실종 사건, 그 진실이 궁금하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가장 빛나는 기쁨은 가정의 웃음이다. 페스탈로시. 2002년 3월 6일 월드컵을 두어 달 남긴 날, 새벽 5시 동이 트기 전 밖은 아직도 깜깜하다. 23살의 여대생 하양은 혹시라도 가족들이 깰까봐 조심스레 옷을 주섬주섬 입고 외출을 준비했다. 하양은 새벽 시간에 수영을 등록했는데 새벽 시간을 활용해야 학업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수수하고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쁜 하양은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하양은 명문대 법대생이었는데 휴학계를 내고 사법고시를 준비 중이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국선 변호인이 되어서 힘없는 사람을 도와줘야지. 이런 정의로운 생각을 갖고 있는 사시생이었다. 하양은 평범한 트레이닝복에 수영장 출입증만 들고 집 밖을 나선다. 이것이 가족들이 본 마지막 하양의 모습이었다. 하양이 실종되자 온 집안이 뒤집혔고 하양의 아버지는 수영장부터 찾아갔지만 수영장 측에서는 오늘 수영장에 나오지 않았다는 말뿐이었다. 하양이 적어놓은 스케줄에는 수업, 집, 수업, 도서관, 수업이 전부였고 집과 가족, 도서관이 전부였다. 하지만 하양의 아버지는 걸리는 게 한 가지 있었다. 한 1년쯤 됐을까? 하양의 핸드폰으로 수상한 전화가 오기 시작했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누가 들어도 여자의 목소리인데 남성인 척 하면서 하양 있어요? 라는 전화였다. 또 어떤 날에는 하양이 학교를 가는데 계속해서 어떤 남자가 뒤쫓아오기도 했다. 하양의 아버지는 경찰에게 이러한 사정을 모두 이야기를 하며 수사 요청을 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일단 가출 신고를 해놓고 기다려보자는 이야기만 할 뿐이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하양의 아버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딸 사진을 들고 하루 종일 목격자를 찾아 헤매었다. 몇 날 며칠을 돌아다녔을까? 하양의 아버지도 지쳐있을 찰나에 한 신문 배달원이 전단지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아파트 입구에 수상한 봉고차 한 대가 며칠 동안 서 있는 걸 봤어요. 하지만 그 이외의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수사가 진전이 되지 않으니 간절히 기도만 할 뿐이었다. 하양의 아버지, 어머니, 오빠는 간절함과 절망으로 열흘이라는 시간이 흘러간다. 열흘째 되던 날 한 통의 전화가 울렸고 경기 광주 경찰서에서는 하양의 시신이 발견됐다라고 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경기도의 한 야산이었고 집에서는 약 20km 떨어진 거리였다. 당시 낙엽에 덮여있는 쌀포대가 발견이 됐는데 그 안에 하양의 시신이 발견됐었던 것이다. 시신의 손과 발은 빨랫줄로 묶여 있었고 얼굴은 박스 테이프로 감겨져 있었다. 특이했던 건 하양의 사인이다. 하양이 죽음에 이르게 된 사인은 바로 총상이었다. 더욱이 놀라운 건 총상의 위치였는데 얼굴에 4발, 뒤통수에 2발, 무려 6군데의 탄알 관통 흔적이 나타난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던 24세 법대생 하양. 그녀는 왜 총을 맞으며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일까?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믿기 힘든 납치, 살인, 총까지 동원된 사건이다. 하지만 단서는 너무나도 부족했고 결국 경찰들은 이 방법을 쓰기로 했는데, 전단지를 받고 말을 건넨 목격자, 신문 배달원의 기억을 되살려보려 최면 수사를 실시한 것이다. 아파트 앞에 승합차 한 대가 있어요. 경찰은 더욱 물어봤고 배달원은 젊은 남자들이 보인다고 답했다. 빠르고 갸름하며 이마랑 볼에 여드름이 많아요. 최면 수사를 토대로 드디어 범인의 몽타주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별 소득은 없었고 진전이 없는 수사만 이어졌다. 하양의 아버지는 불현듯 몇 달 전에 김기준이라는 남자가 아버지 회사로 찾아왔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50억대 자산가이며 무역회사의 대표라고 하는 김기준이라는 남자는 전형적인 사기꾼의 모습이었다. 김기준은 아버지에게 소개받고 찾아온 것이라고 하였고, 아버지는 누구에게 소개받고 왔냐고 물어봤다. 하지만 그 뒤로 자리를 떠났고 연락은 두절됐다. 김기준이 주었던 명함 속 사무실 번호를 경찰이 조사해봤으나 명의자는 김기준이 아니었고 김만석이라는 이름이었다. 경찰은 명의자 김만석의 사진을 아버지에게 보여줬고 김기준이 맞는지 물어봤다. 예, 맞아요. 이놈이 김기준입니다. 경찰은 김만석의 통신 기록을 모조리 조사했고 3월 6일 하양이 실종됐던 그날 새벽에 김만석은 하양의 집 앞에 있었던 사실을 포착한다. 또한 하양의 시신이 발견되었던 그 야산에서도 김만석은 존재했었다. 그리고 김만석이 사건 당일 한 달 전에 공기총을 구입한 사실까지도 확인되었고 총알 또한 하양의 시신에 있던 것과 일치했다. 경찰은 바로 체포하여 수사를 시작했는데 그 둘의 연결고리는 전혀 없었다. 원한은 고사하고 접점 자체가 없었다.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졌고 범인은 부탁을 받았어요. 여대생을 없애달라고. 라는 말로 입을 열었다. 경찰은 누구에게 그런 부탁을 받았냐고 질문했고 김만석은 고모라고 답했다. 고모가 조카에게 하양의 살인 청부를 한 것이다. 경찰은 이 고모의 존재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는데 지방에서 상당히 잘 나가는 중견기업 회장의 부인이었다. 사모님, 이 사모님이 23살짜리 평범한 여대생을 왜 죽이려 했을까? 사건의 시작은 2년 전으로 거슬러 가고 사건의 사모님에게는 애지중지하는 딸이 하나가 있었다. 딸의 나이가 결혼할 나이대가 되었고 사모님은 모든 엄마와 같이 걱정을 하기 시작한다. 그 당시 상류층의 결혼은 마담 뚜라는 사람이 꽉 쥐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사모님이 호출한 마담 뚜는 봉덕 할매라는 사람이었다. 비싼 돈을 치르고 봉덕 할매의 중매를 통해서 사모님은 판사 사위를 얻게 됐다. 어느 날 판사 사위는 집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사모님이 자세히 들어보니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다. 자네 누구랑 통화하나? 예, 사촌 여동생입니다. 그렇다. 그 사촌 여동생이 바로 하양이었다. 사시 준비를 하고 있던 하양, 판사인 사촌 오빠. 하양은 사촌 오빠에게 전화하여 이것저것 물어볼 것이 많았다. 하지만 사모님은 하양과 사촌 오빠의 사이를 예사롭지 않게 본 것이다. 하루는 사모님이 윤천식을 불렀다. 요즘 사업이 많이 힘들다고? 고모 일 좀 도와줄래? 윤천식은 흔쾌히 도와준다고 답했고 고모인 사모님은 미행을 지시한다. 아무래도 김서방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 그 뒤로 조카인 윤천식은 하양이 미행을 시작한다. 하지만 미행을 해도 뭔가 꼬투리 잡힐 만한 것이 아무것도 나오질 않고 집, 학교, 독서실만 다니는 게 다였다. 판사 사이와 만나기는커녕 공부밖에 안 한다고 사모님에게 말했으나 사모님은 확실해? 제대로 조사한 거 맞아? 라며 본인이 원하는 대답만 찾는 눈치였다. 이에 성이 차질 않았는지 미행 인원을 늘려 한 팀은 하양을, 한 팀은 사위를 미행하기 시작한다. 계속해서 증거가 나오질 않자 사모님은 현직 경찰까지 고용하고
이렇게 하여 미행에 동원된 인력만 25명이라고 한다. 그 미행은 약 2년 동안 이어졌다고 한다. 하양이 사망하기 1년 전쯤 판사 사위가 하양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한다. 저희 장모님이 미행을 붙이고 있는데 저하고 하양 사이를 의심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양의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오해를 풀고자 하양의 가족들은 사모님을 찾아갔다. 하지만 사모님은 오히려 딸 단속이나 잘해라 라며 적반하장이었고 하양의 가족은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했다. 다행히 법원은 지난 기간 미행의 이력을 받아들여 하양이 승소했고 그러자 사모님은 조카를 다시 불러들인다. 미행도 소용없고 그냥 없애버려. 그날 새벽 그렇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아무 영문도 모른 채로 하양은 황망한 죽음을 맞이했다. 법원에서는 살인을 사주한 사모님과 공범 2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힘겨운 재판이 끝나고 하양의 아버지는 그 전에 몰랐던 이명이 생긴다. 이명으로 너무 힘든 나머지 산속으로 들어가 하루 종일 꽹과리를 쳤다고 한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 10년쯤 지난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사모님이 교도소에 없고 병원 VIP 병동에 있고 형 집행정지를 받았다고 한다. 사모님의 진단서에 나와 있는 병명만 무려 12가지였다. 기자들이 병원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사모님을 몰래 관찰하였고 사모님은 스스로 움직여 화장실도 가고 음료도 마시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하지만 취재가 시작될 땐 보호자 도움 없이는 못 움직여요. 라는 말로 일관했다. 2007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형 집행정지를 3번 받았으며 그 3번의 기간 동안 7번을 연장했다. 더 화나는 것은 병원에만 있지 않고 수시로 외출을 했다는 것이다. 외출 사유는 개인의 볼일이었고 외박도 허다했다. 거의 감옥 체험 수준에도 미치지도 않는다. 또 교도관이 기록한 수감 일지에서는 같은 거실 수용자들에게 속옷 등을 빨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것저것 다 간섭하니 불협화음이 생긴다. 타인에게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냐고 물었더니 인간적으로 동등하게 보이지 않아요. 다만 동정심을 가지고 대할 뿐이지. 제발 술집에 다니는 애들은 제 방에 넣지 말아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다. 사모님의 이런 초호화 깜빵 생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을 한 후에 전국이 뒤집어졌다. 결국 형 집행정지가 그때서야 취소가 되고 다시 감옥에 수감된다. 이런 초호화 깜빵 생활에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진단서를 써준 의사들은 나는 진단서만 썼을 뿐 최종 판단은 검사가 하는 것이다 라며 일관했고 또 한 검사는 의사의 진단서를 보고 허가를 내줬을 뿐이다 라며 발을 뺐다. 서로 떠넘기며 책임을 전가했고 더 알아보니 담당 검사 3명 중 2명이 사모님의 변호사들과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이었다. 사모님의 주치의는 허위 진단서 발급 혐의로 고작 벌금 500만 원이 끝이었다. 피눈물 나는 생활을 이어온 유가족에게는 허망함만 남을 뿐 돈이면 다 되는 드라마에서 접하던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렇게 사건 13년이 지나서야 가족들은 하양의 사망 신고를 했다. 신고를 하고 하양의 어머니는 한 달 만에 돌아가셨다. 하양의 친오빠는 틈나는 대로 1인 시위를 하며 하양의 사건을 알리고 계신다고 한다. 가족의 시간은 여전히 그날에 멈춰 있다. 미스터리는 신비롭기도 하고 때로는 섬뜩할 정도로 소름 끼치는 경우도 있다. 자연 현상에서 나타나는 미스터리는 불가사의한 현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도 많다. 비단 자연 현상뿐만 아니라 사람이 저지른 범죄 또한 미스터리는 나타난다. 수많은 의문점만 남겨둔 채 미스터리로 남은 미제 사건들이 이러할 것이다. 같은 인간으로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미스터리한 범죄부터 UFO로 추정되는 정체불명의 물체까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다양한 미스터리 사건들을 알아보자. 1. 초능력 사건. 1984년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한 학생이 경북도지사와 교육감, 대한초능력회 회원 등 약 200여 명이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1시간에 걸쳐 다양한 초능력을 보여줬다. 나침반과 시계바늘을 손도 대지 않고 돌아가라 라는 음성으로만 돌렸다. 이뿐만 아니라 날달걀을 손에 쥐고 있다가 40분 만에 병아리로 부화시키기도 했으며 두꺼운 책 속에 얇은 종이 한 장을 끼운 다음 눈으로 응시함으로써 종이를 태워버리기도 했다. 이런 초능력이 알려진 후 정보기관에서는 이 소년에게 여러 조건을 제시하며 함께 일하자 제안했으나 부모님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한다. 그 후로 약 10년 뒤 손에 쥐고 있던 감 C를 4분 만에 발화시켜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놀라운 초능력을 보여줬다. 2012년 이영돈 PD의 논리로 풀다 초능력 편에 재등장했을 때 소녀는 현재 초능력이 사라졌다고 하여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그 소녀는 누구나 우연치 않게 초능력을 사용하지만 본인이 모를 뿐이라는 의미심장한 말도 덧붙였다. 여러분은 혹시 초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2. 치악산 18토막 살인사건. 1980년 강원도 원주에 있는 치악산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그때 당시 토막살인과 같은 범죄가 극히 드물었으며 18토막이라는 잔혹하고 끔찍한 모습 때문에 극소수의 인원만 투입된 채 극비리의 수사가 진행됐다. 정말 미스터리한 것은 시신을 어떠한 도구로 토막을 냈는지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신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매우 정교하며 매끄럽게 토막이 나 있었다. 아무리 수사를 해도 살인 도구를 찾지 못했다. 이 잔혹하고 엽기적인 살인사건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으며 같은 방법으로 한 달 동안 치악산에서 무려 10번이나 더 일어났다. 이 이야기가 실화인지 만약 실화였다면 그때 당시의 기술로 어떻게 레이저로 자른 듯 정교한 토막살인이 가능했는지는 현재까지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3. 조선시대 UFO 사건. UFO는 정말 존재할까? 존재 자체를 부정했던 미국에서도 입장이 바뀌어 미확인 비행물체는 존재한다 라고 밝혔다. 세계 곳곳에서 UFO 포착 논란은 계속되어 왔다. 우리나라, 그것도 조선시대 UFO 목격담 기록이 공개되며 크게 화제가 되었다. 그것도 바로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된 조선 왕조실록인데 UFO에 대한 첫 기록은 세종대왕 때 시작된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호리병과 비슷한 물체가 남쪽으로 이동하며 우레와 같은 소리를 냈다. 길흉화복을 점치는 일관이 이런 물체가 나타날 것을 미리 알지 못해 옥에 가둬 죄를 다스렸다라는 내용이다. 광해군 일기에서도 맑은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며 햇물이나 방석, 세숫대야와 비슷한 모양, 호리병 등과 비슷한 형태로 강원도 5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보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정말 우리보다 훨씬 앞선 문명을 가진 외계인이 있는 것이고 그 외계인은 조선시대에도 방문했던 것일까? 4. 마이산 108돌탑. 전라북도 진안에 위치한 마이산은 암석으로 이루어진 2개의 산봉우리가 말의 귀와 닮았다고 하여 마이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희한한 산의 모습 때문에도 찾지만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또 다른 이유는 탑사에 있는 108돌탑 때문이다.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탑으로 조선 말기에 태어난 도인 이감룡이 올렸는데 만민의 죄를 속죄하라는 의미에서 석탑을 쌓으라는 신의 계시를 받아 쌓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30여 년 동안 계속된 석탑은 2가지 유형으로 만들어졌는데
같은 크기의 돌들을 수십 개씩 쌓아 한 줄로 쌓아 올렸고, 또 다른 종류는 크고 작은 돌들을 이용해 피라미드처럼 쌓았다. 돌탑이야 쌓을 수 있지만 미스터리로 남는 점은 바로 자연재해에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은 돌탑 때문이다. 지형적으로 세찬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면 나뭇가지가 부러지거나 뿌리채 뽑히기도 하는 곳인데 10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무너짐 없이 그 자리를 지켰다. 이감룡은 신의 계시를 받은 내용을 30권의 책으로 남기기도 했다. 이 책을 해독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아직까지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 108돌탑은 긴 세월 동안 어떤 자연재해에도 꼿꼿하게 자리를 지켰지만 관광객들에 의해 훼손되어 108여 개의 돌탑 중 현재는 80여 개만 남아있다는 점이 아쉽다. 5. 오원춘 수원 토막살인 사건. 2012년 오원춘은 본인의 집에서 20대 여성을 강간살인했다. 더 끔찍한 것은 피해자의 몸을 조각조각 냈고 사체의 일부를 검은 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했다. 오원춘은 성폭행을 하려다 실패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증언했으나 어디에서도 성폭행 흔적이나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또한 20년 경력의 독축업자의 말에 의하면 오원춘이 훼손한 사체의 정도나 방법은 절대 초보자 수준이 아니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특히 1심에서 살인과 인육 제공의 혐의를 받으며 파장이 더욱 커졌다. 또한 오원춘 집 바로 뒤에는 충분한 크기의 소각장이 있었고 사람의 뼈로 추정되는 조각도 여러 개 발견됐다. 경찰과 검찰은 동물의 뼈라고 밝혔지만 뼈에서 살만 발라내어 같은 분량으로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은 점, 휴대폰만 4개나 사용한 점, 정중하게 대하는 한 여성이 드나들었던 점, 그리고 사건 당일 이 여자가 마치 망을 보는 듯한 장면이 포착되는 점, 정체불명의 목돈이 계좌에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점 등 여러 가지의 의문점이 남는다. 인육에 대한 정확한 사실은 오원춘 당사자만 알고 있지 않을까? 6. 청와대 UFO 교전. 1976년 10월 청와대 상공에 12개의 미확인 물체가 나타났다. 이 물체에 대해 1시간 이상 사격을 가했지만 단 한 발도 맞추지 못했고 이런 상황을 라디오 진행자가 내용을 전달하면서 일파만파 소식이 퍼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확인 물체에서 소속 미상의 비행기로 다음에는 노스웨스트 항공사의 화물 전세기가 항로착오로 청와대 상공에 나타난 것이라고 정정된다. 대공 사격으로 인해 시민 1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2017년 11월에도 청와대 상공의 정체를 알 수 없는 3개의 비행체의 궤적이 촬영되기도 했다. UFO는 주로 군사지역, 행정중심지 등에 자주 출몰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UFO로 추정되는 물체가 청와대 위에서 자주 폭격되는 것일까? 7. 명성황후의 진짜 얼굴은? 명성황후에 대한 후대 사람들의 평가는 극과 극으로 갈리지만 한 나라의 국모가 일본 낭인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되었다는 사실에는 분명 모두가 비통함을 느낄 것이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명성황후가 살해된 지도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명성황후의 진짜 얼굴에 대한 진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흥선대원군과 고종은 사진과 초성화를 많이 남겼다. 하지만 정작 명성황후의 사진과 초성화는 단 한 장도 남아있지 않다. 과거 교과서에 실렸던 사진은 궁녀로 추정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교과서에도 사라지게 됐다. 왕족이라면 보통 자신의 모습을 남기려고 하는데 왜 명성황후는 그러지 않았을까? 일각에서는 흥선대원군과 늘 날선 대립을 하다 보니 살해 위협을 많이 받았고 자신의 얼굴이 알려지면 그 위협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사진이나 초상화를 남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가끔씩 명성황후의 초상과 사진으로 추정되는 것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명확히 얼굴이 밝혀진 바 없이 여전히 명성황후의 진짜 얼굴은 베일에 쌓여져 있다. 8. 문경 십자가 살인사건. 2011년 보고도 믿기 어려울 정도의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경북 문경의 한 야산 8부 능선에 위치한 폐채석장에서 택시기사 김모 씨의 시체가 발견됐는데 그 모습이 십자가 못 박힌 예수와 똑같이 재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흰색 팬티만 입은 채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혀 십자가에 매달린 채 죽어 있었다. 타살의 흔적이나 단서를 찾기는 어려웠지만 그렇다고 자살이라고 보기에는 혼자 하기 어려운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건 현장에서 근처에서 십자가의 제작 도면과 각종 공구 등 치밀한 계획이 있었음이 발견됐고 평소 종교에 심취해 있었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과 죽기 전 예금과 휴대전화를 해지하는 등의 정황으로 인해 결국은 자살로 종결됐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가지 의문점이 남는다.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며 완벽하게 자신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렸을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미스터리를 대표하는 이야기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해 더 큰 이목을 끌기도 했다. 9.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 1987년 경기도 용인의 오대양 공예품 공장의 구내식당 천장에서 32구의 시체가 발견됐다. 오대양은 종말론을 내세우던 사이비 교주 박순자가 만든 제조업체로 이곳에서 박순자를 비롯해 그의 가족과 종업원 32명이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으나 자세한 경위를 밝히지 않고 수사가 마무리됐었다. 당시 신도들로부터 170억 원이라는 돈을 빌린 박순자는 돈을 갚지 않다가 잠적 후 갑자기 신도들과 함께 시체로 발견되면서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이후 1991년 오대양 신도였던 사람 몇몇이 자수하면서 의문점이 조금 밝혀지긴 했다. 물론 경찰에서 사건을 전면 재조사했지만 집단 자살인지 타살인지 진상이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그리고 170억, 돈의 행방도 여전히 묘연하다. 10. 가평 시골마을 UFO. 1995년 문화일보의 기자가 우연히 찍은 UFO 사진은 세계적으로도 큰 화제가 됐었다. 기자는 시골의 정취를 촬영하기 위해 가평의 한 마을을 찾아 노부부가 일하는 모습을 0.2초에서 0.3초 간격으로 사진을 찍었다. 인화하고 보니 첫 번째와 세 번째 사진에는 없던 어떤 물체가 두 번째 사진에 포착되었다. 정체를 알 수 없던 물체는 UFO와 모양이 비슷했고 각종 UFO 학술단체와 코닥 본사, 프랑스 국립우주센터 등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조작이 아님이 밝혀졌다. 검증 결과 지름 450m로 고도 3500m에서 초속 108km로 비행했다고 추정됐다. 이 사진은 곧 전세계 언론과 과학학술지에 실리면서 유명한 UFO 사진이 됐다. 한적한 시골마을 상공에 떠있던 그 물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들으면 들을수록, 찾으면 찾을수록 미스터리한 세계. 계속 듣고 계속 찾다 보면 하나쯤은 미스터리가 해결되지 않을까? 기묘하다. 지금껏 역사를 되짚어 보면 인류의 종말 위기는 참으로 많았다. 그 종말을 이겨낸 알 수 없는 이유들과 어떠한 종말이 인류를 위협했는지 알아보자. 또 앞으로 인류에게 어떠한 종말의 위협이 가해질지 깊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1. 흑사병. 흑사병은 아마도 인류를 강타한 가장 유명한 전염병일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흑사병이 세계 인구에서 엄청난 인구를 없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림프절 패스트의 원인이 되는 박테리아인 패스트균은 서기 541년에 처음으로 출현했다. 유스티아누스 전염병으로 알려진 이 질병은 바잔틴 제국을 휩쓸며 1년 넘게 하루 5,000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결국 당시 세계 인구의 25%인 약 5천만 명이 사망했다. 그 후 1346년 흑사병으로 재등장하였다. 고열 속에 빠져 피를 토하기 시작하면서 거대한 붓기가 희생자들의 몸에 나타났다. 그리고 이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죽었다. 7,500만에서 2억에 이르는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죽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피를 토하느라 바빴을 때 정확한 기록을 남기는 것에 대해 크게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다. 유럽 인구의 약 60%가 사라졌고 세계 인구는 250년이 지나서야 평준화 이전 수준에 도달했다. 심지어 1855년에는 중국에서 세 번째 패스트가 발생하여 1,000만 명의 사람들을 더 없애버렸다. 하지만 인간은 이 모든 것에서 살아남았다. 엄밀히 말하면 패스트는 여전히 존재한다. 2. 빙하기. 인류가 빙하 시대를 거쳐 간신히 살아남았다는 것은 꽤 놀라운 일이다. 한 논문에서 최근 37,000년 된 인류의 화석을 발견했는데 이는 인류가 빙하 시대를 힘겹게 헤쳐나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빙하 시대가 기본적으로 대자연이 지구에서 인간을 얼려버리려고 했던 것이 3만 년 전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꽤 인상적인 일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온이 떨어지고 식물이 죽어가면서 인간의 삶은 갑자기 훨씬 더 어려워졌다. 호모 사피엔스를 제외한 인간의 모든 종과 우리보다 더 멍청한 네안데르탈인은 멸종했다. 몇몇 과학자들은 인간들 중 몇백 명이 우연히 오늘날의 케이프타운에서 동쪽으로 200마일 떨어진 작은 따뜻한 지역을 발견했기 때문에 인간이 빙하 시대를 이겨냈다고 생각한다. 이 운 좋은 소수는 빙하 시대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인간으로 여겨진다. 빙하는 말 그대로 우리 종족 전체를 몇백 명 수준까지 떨어뜨려 놨다. 다행히도 우리 조상들은 빙하 시대를 거치면서 간신히 살아남는다. 3. 2012년 태양 폭풍. 1859년에 지구는 거대한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폭풍을 맞았다. 사람들이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코르셋을 입어보고 놀라운 콧수염을 기르고 있는 동안 이상한 하얀 빛이 호주 전역에 나타났다. 천문학자인 리처드 캐링턴과 리처드 호지슨이 이 사건을 목격했지만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 하지만 오늘날 이런 일이 있었더라면 단순히 아무 일 없는 듯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지구를 강타한 태양 플레어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현대적인 전력망을 방해해서 무력화시키고 전력 없이 살도록 했을 것이다. 이는 인공적인 빛도 없고 정보를 위한 인터넷도 안 되며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더 진보된 의사소통도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이상 셀카 사진도 인스타그램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무서운 건 2012년에 이런 일이 일어날 뻔했다는 것이다. 만약 폭풍이 6분 일찍 시작되었더라면 지구는 타격을 받았을 것이고 나사에 따르면 우리는 여전히 그 조각들을 수습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했다. 4. 통구스카 사건. 태양 플레어 현상이 인간에게 큰 타격이 없었지만 우주에는 더 간단하고 우아하진 않지만 인간을 멸종시키는 방법은 거대한 돌덩이를 지구로 던지는 것이다. 과학계에서 잘 알려진 사실은 운석이 공룡을 멸종시켰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룡의 한 종류인 티라노사우루스를 왕도마뱀에서 미국의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 가져다 놓은 사건을 재현시키는 일이 등장했다.
1908년에 운석이 지구 대기권으로 날아와 땅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이 운석은 결국 러시아의 시베리아 중부에 있는 퉁구스카에 떨어졌다. 운석이 이곳에 떨어진 것은 인간에게는 천운의 행운이었다. 이 충격은 일본에 떨어진 핵폭탄보다 1000배는 더 강력했고 이 폭발로 8천만 그루의 나무가 뿌리째 뽑혔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사람들이 폭발음을 들었다고 주장했고 인근 마을에서는 유리창이 깨졌다는 보고가 있다. 핵폭탄 한 발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끼친 피해를 생각하면 1000배의 위력을 가진 운석이 어느 큰 도시라도 전멸시켰을 것이다. 운석의 행로가 조금만 달랐다면 운석은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강타해 도시를 먼지로 만들고 역사의 흐름을 비극적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이다. 5. 인구 붕괴. 100만 년 전 인류는 멸종 직전의 위기에 처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신석기 시대의 인류를 연구한 과학자들은 우리 인구가 갑자기 신비하게 인구수가 극적으로 감소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인간의 수가 급감했고 어떤 과학자들은 살아남은 인류의 숫자가 18,000명에 달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인간이 현재 만들어 놓은 멸종위기에 처한 종을 보호하기 위한 수치로 지정할 만큼 낮은 수치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두드러진 두 가지는 바로 이것들이다. 첫째, 우리는 거대한 지진이나 화산 폭발과 같은 어떤 대량 멸종의 사건을 겪었다. 둘째, 우리는 한 지역의 인구가 포화 상태가 되었었고 그곳의 식량 공급이 끊겨버렸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인류에게 장기적인 영향을 주기에 충분했다. 화석 증거는 인류의 수가 수만 년 동안 18,000명 정도 머물렀다는 것을 암시한다. 인구수가 너무 적어서 인간은 극도로 취약했고 또 다른 대격변이 일어났다면 인류는 종말했었을 것이다. 6. 중국 샨시 대지진. 만약에 중국 인구의 60%가 죽었다면 이는 거의 종말로 느껴지지 않았을까? 특히 이 사람들의 대부분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모두 전멸되었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 1556년 중국 북부의 샨시성은 리히터 규모 7.9에 달하는 매우 강력한 지진으로 타격을 받았다. 이는 2010년 IT를 초토화시킨 지진보다 10배나 더 강력한 지진이다. 이런 대지진의 영향은 엄청나서 83만 명이 죽었다. 이는 흑사병이나 빙하시대에 비하면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이는 중국 중부의 60%에 달하는 엄청난 인구였다. 현재와 비유하면 7억 8천만 명의 사람들을 죽인 지진과 맞먹는 것이다. 피해 비용은 측정이 불가능하지만 중국 정부와 경제가 붕괴될 뻔했다. 오늘날에 이런 대지진이 일어난다면 세계 경제를 초토화시키고 전 세계의 혼란과 파괴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7. 페름기 대멸종. 지금쯤이면 인류가 꽤 엄청난 것들로부터 살아남았다고 여길 것이다. 인류는 질병, 자연재해, 우주에서 떨어진 거대한 암석들로 타격을 받았었다. 하지만 인류는 끈질기게 더 오래 살아남았다. 사실 우리는 존재하기도 훨씬 전에 거의 전멸했었다. 기원전 2억 5천만 년 전 지구의 생명을 거의 없애버리는 대규모 멸종 사건이 있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거대한 대륙 판게아의 형성이 그 주변의 바다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게 막았다는 데 동의한다. 정체된 물은 그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생명을 오염시켰고 모든 해양 생물의 96%를 죽였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의 공급원이 없는 것은
또한 육지에 사는 종의 70%에게 치명적인 것이었다. 페름기 대멸종 사건은 지구에 너무 파괴적이어서 나사는 이를 대멸종이라고 부른다. 다행히도 우리 조상들은 이번에도 간신히 살아남았다. 8. 스페인 독감. 중세 유럽 시대의 가장 진보된 의학은 거머리 몇 개를 던져놓고 어떤 마녀도 화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런 중세 유럽 시대에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은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화되어 2억 5천만 명의 사람들을 감염시켰다. 이 질병은 면역력이 강한 면역체계를 치명적인 약점으로 바꾸어 수많은 T세포들을 감염된 부위에 보내서 인체가 병원체에 과도하게 반응하게 만들었다. 이 세포들은 종종 너무 높은 농도로 보내져서 폐로 가는 기도를 막혀 죽게 만들었다. 기본적으로 이 병은 우리의 몸을 속여 총으로 얼굴 여드름을 제거하려는 것과 동일한 행동을 하게 했다. 스페인 독감은 1918년 말에 사라졌고 아마도 덜 치명적인 독감으로 변이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짧은 기간 동안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9. 제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2,500만 명 이상의 군인들이 사망했고 5천만 명의 민간인들이 살해되었다. 독일의 홀로코스트의 희생자들을 더하면 총 8,500만 명이 사망하게 된다. 하지만 이 전쟁은 그 자체보다 더 치명적이었다. 히틀러가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나치 과학자들을 24시간 일하게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1939년부터 독일의 핵 프로그램은 원자를 성공적으로 분열시키는데 거의 성공했었다. 어떤 사람들은 독일군이 원자 폭탄을 완성하기 직전이었고 히틀러는 이미 런던과 뉴욕을 핵으로 없애버릴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0. 토바 대화산 폭발. 이 종말에 있는 다른 모든 사건들처럼 토바 대화산 폭발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멸종 사건이었다. 기원전 7만 년, 인간이 창 끝의 어느 쪽을 사용해야 하는지 여전히 배우고 있을 때 토바 대화산은 갑자기 폭발했다. 토바 대화산 폭발로 명명한 전문가들은 이 화산 폭발을 엄청난 사건으로 말하고 있다. 분출되는 열기와 위력은 주변 암석 2,800km를 증발시켜 모두 대기 중으로 날려버렸다. 그에 비해 1980년 세인트 헬렌스 화산 폭발은 겨우 1km의 암석만을 파괴하는 데 그쳤다. 2,800km 암석의 먼지가 하늘로 치솟는 것은 절망적이었다. 이 먼지는 6년 동안 태양빛의 대부분을 검게 가리웠다. 살아남은 식물은 거의 없고 점점 더 희박한 먹이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굶주렸다. 전 세계 인구는 3,000명 안팎으로 줄었고 남은 인간의 수는 80명 정도로 줄었을지도 모른다고 한다. 80명이라도 살아남지 않았다면 인간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좋은 소식도 있다. 가장 똑똑한 인간만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아마도 장기적으로 우리를 더 나은 종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지구는 더러워지고 또 한없이 더워지고 있다. 이 넘쳐나는 경고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대멸종을 경고하는 지구, 최전선 지성들은 경고만 남발하는 양치기 소년이 되고 있다. 이미 우리 주변엔 많은 경고와 대안들도 있다. 온전히 종이 위의 발이다. 대안을 현실로 바꾸는 건 결국 우리 인간의 몫이 아닐까? 기묘하다. 우리는 범죄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만약에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전 세계 경찰들이 이를 바로잡는데 필요한 모든 재능과 자원을 활용하길 바란다. 하지만 슬픈 사실은 이들이 우리의 생각만큼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고 많은 범죄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가장 미스터리한 미제 사건 10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사라진 3억엔. 유난히 추웠던 1968년 12월, 일본 신탁은행의 현금 수송차는 현금 3억엔을 싣고 달리고 있었다. 이 돈은 도시바 전기회사의 연말 보너스였다. 도시바 전기 전 직원의 보너스였던 3억엔. 이 돈을 실은 차에는 운전기사와 은행 직원 1명, 회사 직원 1명, 총 3명의 사람이 같이 탑승해 있었다. 은행을 출발하여 회사로 향하던 수송차는 갑작스레 세워진다. 한 경찰관이 현재 은행장의 집이 폭파되었고 이 차에도 폭파장치가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폭파장치가 있다는 경찰의 말에 차에 있던 3명은 모두 급히 차에서 내렸다. 수상히 여기지 않은 이유는 며칠 전 은행 직원 앞으로 차를 폭파시키겠다는 협박 편지가 있어서 불안해하던 직원들은 폭파장치라는 말에 3억엔의 돈은 생각하지 않은 채 차 밖으로 멀리 도주해버린 것이다. 차에서 멀리 떨어진 3사람은 경찰을 바라보았다. 차 아래쪽으로 들어가더니 차에서 연기 같은 게 나서 더욱 멀리 도망갔다. 그 후에 폭발음은 들리지 않았고 경찰은 수송차를 타고 달아났다. 뒤늦게 신고를 하였고 주요 도로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수색했지만 범인은 도주한 뒤였다. 다음 날 차는 바로 발견되었으나 차 안에 있어야 할 3억엔은 사라진 상태였다. 더욱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며 수사에 들인 비용이 3억엔보다 더 많다는 소문까지 있었다. 무성한 소문과 루머들이 난무했지만 결론은 미제. 영원한 미스터리 사건으로 남아있다. 2. 막스 헤드룸 해킹. 역사상 가장 이상하고 독특한 해킹은 1987년 11월 어느 일요일 밤 미국에서 일어났다. 9시 뉴스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시카고 전역의 시청자들은 검은 화면과 정적이 흘렀고 마스크로 분장한 누군가가 나타나는 기이한 광경에 의해 방송이 중단되는 것을 발견했다. 2시간 뒤에 해커는 다시 방송에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무작위적인 것과 노래에 대해 마구잡이로 떠들어댔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누가 TV 신호를 가로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방송 신호를 납치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범죄의 흔적조차 찾지 못했다. 만약 잡혔다면 해커들은 1만 달러의 벌금을 내고 1년을 감옥에서 보낼 수 있었다. 이는 해커가 떠들어댄 실속 있는 농담에 대한 상당한 대가였을 것이다. 3. D.B. 쿠퍼. D.B. 쿠퍼로 알려진 이 남자는 아직도 역사에 알려지지 않았다. 그의 대담한 1인 1조 계획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성공적인 공중 납치 사건이 되었다. 극히 정중하고 약간 이질적인 말투로 그는 시애틀 상공 비행기의 승객들을 인질로 잡고 120만 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요구한 금액을 받은 그는 승객들을 도와주며 조종사에게 멕시코로 비행하도록 명령하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동안 비행기를 뒤따르는 2대의 전투기의 감시하에 공중 탈출을 감행했다. D.B. 쿠퍼와 그가 훔친 돈의 행방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어쩌면 점프하는 도중에 심장마비로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미국 내에서는 여러 매체를 통해 수없이 회자될 정도로 꼽히는 하이제킹 사건이며 범인이 썼다고 잘못 알려진 D.B. 쿠퍼라는 이름이 천재적인 완전 범죄자로 통한다.
4. 템즈강의 조각살인. 이는 아담이라는 소년의 비극적인 이야기다. 단, 그의 진짜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다. 2011년 런던 타워브리지 인근 템즈강에서 발견한 4에서 7세 소년의 머리가 없고 팔다리가 없는 몸통을 경찰이 아담이라고 지칭한 것이었다. 부검 결과 그의 몸에서 피를 빼기 위해 목이 잘린 것이 발견되었고 그 후 그의 팔다리와 머리는 능숙하게 제거되었다. 위장 속의 꽃가루와 뼈 속의 무기질을 법의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그는 부두의 발상지인 나이지리아의 베냉시 근처에서 온 것으로 밝혀졌다. 아담은 희생되었지만 이 사건은 여전히 미해결인 채로 남아있다. 이는 법의학이 범죄에 대해 많은 걸 발견하는 것을 도움될 수 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있다. 5. 셰르가의 말 도둑. 셰르가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주마 중 하나였다. 셰르가는 1981년 앱섬 더비 경기에서 역대 최장 기록인 10개 차로 우승했고 그 가치는 무려 1000만 파운드의 가치가 있었다. 안타깝게도 명성과 행운은 셰르가를 범죄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1983년 2월 셰르가는 방한모와 경찰복을 입은 세 남자에 의해 도난당했다. 이들은 프로답게 침착하게 행동하고 암호명인 크레스웰로 서로를 불렀다. 경찰의 수사는 불명예스럽게도 엉망이 되어 수색에 예지력이 있는 사람들과 심령술사까지 동원되어 수사가 진행되었다. 한참 뒤 도둑들은 주인에게 연락하여 몸값을 요구했지만 주인은 지불하기를 거부했다. 주요 용의자들은 아일랜드 공화국 군인이었지만 아직까지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있다. 30년도 지난 사건이니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주마 셰르가는 이미 죽지 않았을까? 6. 국가 역사상 가장 큰 자금 절도 사건. 2003년 이라크 전쟁의 여파로 미국은 이라크 재건을 돕기 위하여 140억 달러의 현금을 준비했다. 이 돈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인 FRB가 보유하고 있는 이라크 정부 계좌에서 인출했다. 그러나 140억가량의 현금 중 66억 달러가 감쪽같이 사라진다. 이 큰 돈이 어디로 어떻게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었고 이라크 특별수사관인 스튜어트 보웨는 국가 역사상 가장 큰 자금 절도라고 말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돈의 회계 처리가 너무나도 엉성했고 부패가 만연해서 일어난 일이지 않았을까? 7. 킹스베리 런에 미친 도살자. 1935년부터 1938년까지 클리블랜드에 있는 킹스베리 런의 가난한 주민들은 20명의 희생자를 낸 미친 도살자에 의해 공포에 떨었다. 이미 알 카포네를 무너뜨린 것으로 유명한 엘리엇 네스의 노력도 범인을 잡을 수 없었기에 경찰은 당혹스러웠다. 희생자들은 목이 잘리거나 토막으로 시신이 훼손되어 있어서 경찰의 수사가 더욱 어려웠다고 한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거세가 되어 발견되었으며 몇몇의 시체는 반으로 갈라져 있었다. 또 시체의 대부분이 살인 후 몇 달이 지난 뒤에 발견되어서 시체가 부패되어 신원 또한 알 길이 없었다. 이 중 오직 3명의 희생자만 신원이 확인되었지만 살인자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8. 콜럼버스 데이 금고 절도 사건. 1977년 콜럼버스의 날 주말 동안 시카고 제1국립은행은 지하 금고에 400만 달러를 보관하고 있었다. 주말이 지나 은행이 다시 문을 열었고 관리자들은 놀라 나자빠졌다. 금고에 있던 400만 달러 중 100만 달러가 사라진 것이었다. 현재 가치로 따지면 사라진 100만 달러는 현재의 400만 달러가 넘는 가치이다. 외부인 침입의 흔적은 없었고
돈이 증발한 것처럼 사라졌다. FBI의 수사가 이루어졌고 주요 용의자는 은행에서 근무하다가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에 실패한 후 해고된 한 직원이 지목된다.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FBI는 그 누구도 체포하지 않았으며 범인은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는다. 우연히 마약 소탕 중에 회수된 23장의 지폐를 제외하고 나머지 돈은 추적조차 되지 않는다고 한다. 10. 존 베넷 램지 1996년 12월 25일 행복한 크리스마스 날 한 집의 지하실에서 램지는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그녀는 입에 재갈이 물려있고 몸에는 매를 맞은 듯한 상처흔이 발견된다. 그녀의 나이는 겨우 6살. 경찰은 그녀의 부모나 그녀의 오빠에 대해 의심하고 수사하지만 어떠한 증거나 불리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범죄는 가족들 중 아무도 알지 못한 채 그들의 집에서 일어났고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결 사건으로 남아있다. 6살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범인 또한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다. 램지의 미스터리 사건은 범인은 항상 우리 곁에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공포스럽다. 그리고 똑같이 끔찍한 일이 우리의 코앞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스러운 가능성이 어디에서나 존재한다. 10. 잭 더 리퍼 잭 더 리퍼가 등장하는 수많은 영화와 책들 뿐만 아니라 흉측한 방법으로 모방살인을 한 범죄자들이 많을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다. 1888년 빅토리아 시대 런던 사회에 유복한 사람들이 대영 제국의 성공을 위하여 술에 취해 있는 동안 화이트채플의 어둡고 축축한 거리는 악랄한 연쇄 살인범에 의해 이목이 집중된다. 이 지역은 빈곤층과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었다. 그는 매춘부 5명을 살인했는데 희생자들을 갈기갈기 찢었으며 장기까지 빼내었다고 전해진다. 살인범은 잭 더 리퍼라고 서명한 살인을 주장하는 런던 신문사에 보낸 편지 때문에 잭 더 리퍼로 알려지게 되었다. 수없이 많은 용의자들 그리고 그들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살인자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결국 미스터리로 남게 된다. 잭 더 리퍼 사건은 대중에게 큰 영향을 미쳐 영화, 책, TV쇼에 많은 영감을 주었다. 사건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전 세계 사람들의 상상을 사로잡았고 살인자의 정체에 대한 수많은 주장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세계사에서 언제나 빠지지 않는 주제 중 하나는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라는 설이다. 진실일지 거짓일지는 오로지 그들만이 알고 있겠지만 언제나 그럴듯한 내용으로 우리의 흥미를 자극한다. 이번엔 세계를 장악하는 10개의 비밀단체 음모론의 주제를 전달하고자 한다. 1. 프리메이슨 가장 유명한 비밀단체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메이슨 단체는 사실상 비밀스러운 단체가 아니다. 프리메이슨은 메이슨이 상부의 명령에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자신이 멤버라는 것을 누구에게나 말하는 것은 허용되기 때문이다. 1800년대 윌리엄 모건이라는 사람이 프리메이슨의 비밀을 누설하려고 시도했을 때 그는 사라져버렸다. 이러한 사례를 보았을 때 이들은 개방적인 단체는 아니다. 비록 우리가 프리메이슨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더라도 이 단체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미국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사람들 중 8명이 프리메이슨 소속이었고 이 회원들은 오늘날 6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 회원들은 조지 워싱턴부터 제럴드 포드까지
14명의 미국 대통령을 포함하고 있으며 1952년에는 미국 대법관의 89%가 프리메이슨이었다. 이러한 권력은 비록 그들의 정치 집단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세계 정치 개입에 여러 음모론을 만들었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원가입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도 미국이라는 국가를 위해서 활동하는 세계적인 초월단체로 알려져 있다. 2. 보헤미안 클럽. 매년 7월 캘리포니아는 2700에이커의 보헤미안 그로브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남자들의 모임을 주최한다. 118개 수용소로 나눠진 이 숲은 약 2500명의 대부분이 미국 공화당과 백인 남성 회원들이 2주간 교류하고 있다. 1923년부터 2009년 사이에 모든 공화당 대통령들과 의원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클럽에 15년 가까운 대기자 가입 명단과 25,000달러의 입장료 때문에 잠입이 어렵지만 미국의 음모론가 알렉스 존스는 2000년에 40피트 높이의 올빼미 동상이 포함된 한 의식을 몰래 촬영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의식이 세간에 알려지자 비밀스러운 보헤미안 클럽은 그 회의가 순전히 사회적인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음모론가들은 최초의 핵폭탄으로 이어지는 맨해튼 프로젝트가 그 숲에서 계획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3. 엘크스회. 세계 엘크스회는 음유 시인들이 공공선술집의 개방 시간에 대한 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19세기에 형성되었다. 그 후 몇 년 동안 이 집단의 비밀스러운 요소들은 줄어들었지만 인문의식은 엘크스회의 역사를 오늘날까지 유지시켜준다. 엘크스회의 회원들은 설립 이후 100만 명의 회원을 정점에 두고 자선사업을 베풀었다. 1928년 엘크스 국립재단이 설립된 이후 이 협회는 수많은 자선 프로그램을 설립하여 참전 용사와 젊은이들을 돕기 위해 수억 달러를 기부했다. 엘크스회는 오늘날까지도 약 80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친선단체 중 하나이다. 이 그룹은 또한 몇몇 특정 멤버들로부터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5명의 미국 대통령, 벤 애플렉과 클린트 이스트우드 같은 영화 제작자, 그리고 심지어 해리 후디니까지 포함되어 마술의 힘도 그들의 편에 두고 있다. 4. 피디아스 기사단. 피디아스 기사단은 미국 의회의 헌장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최초의 형제 단체였다. 이 단체는 1870년에 창설되었고 1920년대에 거의 100만 명의 회원으로 절정에 달했다. 비밀 결사회는 여전히 미국과 전 세계에서 5만 명의 회원을 자랑하고 있으며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충성, 명예, 우위를 증진시키는 이 단체는 3명의 미국 대통령, 2명의 부통령, 수많은 하원과 주지사, 그리고 심지어 루이 암스트롱까지 포함되어 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의 대통령 임기 동안에도 참여했기 때문에 이 단체가 백악관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다행히도 이 단체는 지금까지 수많은 자선 활동에 힘을 쓰고 있다. 예로는 매년 그들은 약 100명의 소외된 아이들을 여름 캠프에 보내고 노년의 회원들을 돌볼 수 있는 집을 제공한다. 5. 빌더버그. 유럽과 북미 간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밀스러운 서방 강대국들의 연례회의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불길한 일이다. 이 단체는 1954년 전 나치 왕자와 유럽연합의 창립자 중 한 명이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대략 150명의 빌더버그 그룹 멤버들은 매년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화학무기,
그리고 매년 업데이트되는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만난다. 회원도 다양하지만 일부 단골 멤버의 얼굴에는 클린턴 전 대통령, 영국의 유력 정치인, 구글과 페이스북과 같은 회사의 최고 경영진들을 포함한다. 이 단체의 막강한 힘의 비밀은 큰 관심사가 되었다. 어떠한 언론도 허용하지 않으며 경찰은 반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매년 참석한다. 많은 반대론자들은 빌더버그 단체가 세계 경제를 수립할 계획이라고 주장했고, 1973년에 휘발유 가격을 최대 400% 인상하는 계획을 논의했기 때문에 이러한 항의는 근거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었다. 6. 오드 펠로우즈 독립단. 오드 펠로우즈 독립단은 19세기 초 맨체스터에서 결성된 형제단체다. 비밀이 아닌 단체로 묘사된 그들은 전통적으로 특정 비밀 의식을 유지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 단체는 프리메이슨과 같이 더 유명하고 비밀스러운 집단과 같은 법적, 종교적 제재를 받았다. 운 좋게도 이 단체는 몇몇 더 지저분한 단체보다 훨씬 더 인간미가 넘친다. 이 단체는 흑사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 사회를 돕고 집을 지으며 죽은 사람들을 묻기 위해 국가에서 움직이기 이전부터 봉사했다. 오늘날 60만 명의 회원이 26개국에 퍼져 있는 이 단체는 여전히 수많은 자선기금 모금자로 알려져 있다. 이 단체의 영향력은 5명의 미국 대통령 멤버들로부터 찰리 채플린에까지 이른다. 또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도 오드 펠로우즈 소속이었다고 한다. 7. 태양 템플단. 1984년에 설립된 이 단체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비밀 그룹 중 하나인 템플 기사단의 뒤를 이어 모델링되었다. 회원들은 창시자 조셉 디만브로가 실제 기사단의 환생한 일원이라고 믿었지만, 그의 권력 남용은 이 단체의 유산을 단체라고 보기보다는 교파라고 깎아내렸다. 이 단체는 세계의 권위를 바로잡기 위한 개념으로 만들어졌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목표를 가지고 운영된다. 그러나 이 단체의 진정한 권력은 그들 자신들의 구성원들 위에 있었다. 1994년과 1997년 사이에 이 단체는 일련의 집단 자살과 함께 그들의 개념을 세계인의 의식 속으로 주입시켰다. 이 단체가 정점에 이른 멤버가 몇 명인지, 아니면 현재 몇 명이 남아있는지 알 수 없지만 어린이를 포함하여 74명의 사망사건에 책임이 있었다. 지구가 1990년대 중반에 세계적인 종말에 직면할 것이라는 믿음 하나만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살해되거나 집단 자살한 신흥종교 태양 템플단. 현재도 활기하고 있을지 너무나도 미스터리하다. 8. 아프리카너 형제연맹. 아프리카너 브라더후드에서 유래한 아프리카너 형제연맹은 1918년 보어 전쟁에서 아프리카너족들이 패배한 후 설립되었다. 처음에는 아프리카너의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 헤이트 창설의 기본이 되는 강력한 백인 우월주의 집단으로 성장했다. 그들은 언론, 교육, 정치 전반에 걸쳐 강력한 구성원들의 독점을 통해 이 모임을 유지했다. 거의 50년이라는 기간 동안 모든 남아프리카 수상과 대통령은 이 단체의 일원이었다. 덕분에 그들은 최소한의 반발로 남아공을 지배할 수 있게 해 주었다. 하지만 1990년대 초에 이 단체는 갑자기 반아파르트 헤이트적인 자세로 전환됐다. 1994년 폐지된 이후 이 단체는 그들의 이름을 아프리카너 연맹으로 바꾸었고 일반적인 사교 모임으로 바뀌게 된다. 오늘날 대략 1만 명의 회원들은 성별, 인종, 종교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과 남아프리카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일한다고 전해진다. 9. 로스차일드 가문. 모든 매체에서 가장 자주,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집단이며 음모론의 최고 선두주자라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실존하는 가문이며 금융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하고 있다. 단체가 아닌 가문인 만큼 혈통을 굉장히 중시한다고 한다. 유태인 가문으로서 중세 시절에는 공작 직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프랑스에선 정계 유력 가문, 영국에선 세습 남작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유태인의 특성상 금전 문제라면 피도 눈물도 없다는 평이 대다수이다. 제1차, 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유태인에 대한 학살을 피한 이유가 금전적인 문제 때문이었을 정도로 악독했다고 전해진다. 1963년 11월 케네디 암살과 관련된 사항에 이 가문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음모론에 휩싸인다. 연방준비은행 제도 때문인데 케네디는 당시 이 제도를 필사적으로 맡고 있었고 이에 암살했다는 음모론이다. 거기에다 이스라엘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과 아랍권에 대한 각종 음모론에는 비일비재하게 등장하며 이득과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따로 두지 않는다는 말이 전해진다. 한마디로 경제와 돈에 관련된 사항에는 주요 소재가 되고 있고 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여러 매체에서 악당으로 자주 등장하는 가문이기도 하다. 10. 일루미나티. 1776년 바이에른 지역의 대학 교수였던 아담 바이스 하우프트가 조직한 비밀 결사이다. 그는 그 시대의 계몽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유와 평등을 중시하며 이성을 중요시했다. 그의 사상은 점차 바이에른 전역에 퍼지게 되고 기독교와 귀족, 정치가 등 고위급 인사들이 이 조직에 참여하지만 1785년 교황에 의해 이단으로 간주되며 활동을 금지당한다. 일루미나티가 실제 활동했다고 알려진 기간은 약 10년에 불과하지만 음모론자들은 일련의 증거를 제시하며 아직도 존재하며 역사 속에서 큰 사건들은 모두 이 단체를 통해 벌어졌다고 주장한다. 또한 일루미나티에는 세계 정치, 경제, 예술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저명한 인물들이 속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일루미나티의 뜻을 수행한다고 믿고 있다. 그들은 세계의 인구를 5억으로 감축시켜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 계획이라는 게 음모론의 일부이며 나사, 유엔과 같은 기관들이 일루미나티의 소나귀에서 놀고 있다고 말하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비밀단체들의 미스터리한 음모론을 보며 혹하기도 하지만 봉사, 자유,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으로 탄생한 비밀단체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대부분이 중세시대 때 혼란한 시기를 겪으며 만들어진 단체였기 때문에 그 단체들에 대한 음모론이 끊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든다. 기묘하다.